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손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았던 아슬아슬 전당대회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변 없이 어대한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반으로 쪼개진 집권 여당을 잘 꿰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집안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여야 간 싸움, 삐걱삐걱 당정 갈등, 더 정확히는 당과 용산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가서 조금 뒤에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도 뉴스를 보면서 저녁 좀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후에만 외치는 화합과 협치, 상생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수요일이네요. 그렇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대한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함께 뉴스파이터에서 바로 현장 생중계를 해드렸지만 60%가 넘는 득표율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압승으로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 내세운 첫 일성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먼저 이성태시겠습니까?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화나시고 걱정하시고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힘차게 전진합니다. 국민의힘 만세! 한동훈 만세! 바로 마지막 모습은 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던 그리고 방명록을 남겼던 그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이 외부 선관위원 자격으로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분위기는 실제로 어땠어요? 저희가 현장 중에 영상으로만 현장 중에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 느낌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일찍부터 도착을 해서 그래요? 네. 그 입구 바깥쪽에 부스를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때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다 말다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아하. 굉장한 응원 어제까지도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는 지금 이 전당대회 내부입니다만 그 밖에 외부 들어가는 입구 보니까 뭐 진짜 각 후보 응원 그 지지자들이 막 구호도 외치고 징도 치고 하면서 막 정말로 이 무슨 올림픽 경기 보는 듯한 그런 응원전도 펼쳤는데 네. 사실 어제 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떴다는 얘기가 막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또 현장 기자들이나 이제 정치 평론한 호사가들은 이거 뭐지 어떤 거지 뭘지 또 급한 일이 생긴 아니다 뭔가를 결과를 미리 알고 김 빠져서 간 거다 마음에 안 들어서 간 거다 혹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아하. 예, 선거관리위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넘겨온 자료를 USB에다 해서 합계하는 그 자리는 문도 잠가 놓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고요. 아하. 그 VIP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일정표를 만들 때도 참석 여부에 관해서 확실히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마련을 할 정도로 미리 이제 좀 상당히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하고 지난 3.8 전당대회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그 당시에도 참석했다가 이후에 좀 자리를 이석을 하셨어요. VIP의 일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참석해서 축하 연설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계 과정 등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이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의 호사가들이 전하는 그 지라시로 쫙 퍼진 것처럼 그 이미 결과를 보고 이 뭔가 기분이 마뜩지 않아서 갔다 뭐 그런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영상 보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각 이 당대표 후보들하고 쭉 악수를 했는데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건 저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한테 그 말하는 거 그 입모양 그 뭐라고 말하는지 입모양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악수하면서 인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한데 그렇게 딱히 말은 안 했었다고 아, 저는 그래요? 전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정말 험한 이슈들이 돌아다녔던 그랬었죠. 그 정당대회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어떻게 수습을 할지 또 봉합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90도 인사는 일단 없었고요. 아, 네. 네. 그랬는데 누가 먼저 연락을 할까 이런 분들이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비윤, 반윤을 넘어서 저륜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그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당과 정부가 화합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말했다고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도 수고했다라면서 잘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되는 걸까요? 오늘 만찬을 하거든요. 어허. 이 만찬 자리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서 5명의 최고위원 이렇게 새 지도부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낙선했던 후보들까지도 함께하고요. 일단 그 또 위로의 자리도 되는 거예요. 네, 위로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번에 퇴임하게 되는 여당 지도부 전원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위급 참모들도 전원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만찬의 자리를 한번 작년과 비교를 해보자면 네. 작년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에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닷새 만에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거든요. 어허. 근데 이번에는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 이렇게 어허.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떤 전당대회 갈등을 수습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해석이 하하. 됩니다.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시큰둥했다가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설명드리니까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니 나랑 혼자만 밥 먹어야지 뭐 땜밥을 먹어요라고 했다가 김기현 당대표보다는 그땐 닷새 만에 먹었는데 나는 바로 하루 만에 먹으니까 내가 나를 더 이뻐하는구나 또 좋을 수 있는데 자 만찬을 하자는 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뭐라고 화답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해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만 불러서 단둘이 밥 먹는 건 모양새보다는 모양새상으로 놓고만 보면 당대표와 새로운 최고위원들 지도부, 새 지도부는 물론이고 낙선 후보들 그리고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 고생한 지도부들 다 모아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른바 전당대회가 일각에서는 그 기간 동안 뭐 그런 거 언론에서 그랬잖아. 이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진흙탕 싸움이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겪고 전당대회를 마친 만큼 이제 원팀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 아니겠는가. 이번 만찬, 오늘 만찬이요. 그런 의미도 가져보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이제 이 후보가 새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이 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영부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결국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종결될 수 있는 전기가 새로 생긴 것이죠.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3장소에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물론 이제 언론사들하고 쭉 돌아가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MBN의 이제 뉴스파이터 다음 시간에 하는 뉴스와이드가 바로 첫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이상훈 앵커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김현주 평론가님 뭔가 조사 방식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밥 먹자고 한 이유인지 또는 그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쭈 나 정말 지금 대통령실 심기를 건드려 혹시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어떻습니까 이게? 저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원인이랄까? 그 상징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현직에 있는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제3의 장소였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총선 국면에서도 실질보다는 조금 왜곡되거나 이런 면으로 인식되는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 출국이라던가 뭐 또 영부인의 뭐 문자 사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보다는 좀 왜곡돼서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다시금 나오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기껏 현직 영부인의 검찰 조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도 그 장소 문제 때문에 이것이 검찰 내홍 양상으로 비춰진다든지 혹은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 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부인에게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그것은 오히려 본질은 가려진 채 조사 장소가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 다시 한번 갈게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고 보시다시피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 당을 이끌어갈 때는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서 최고위원 몇몇 과연 최고위원 5자리가 누가 되느냐 여기도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당헌당규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위원이 4명이 궐석이 될 시에는 비대위 체제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그 러닝메이트 제도처럼 이렇게 이제 띄웠었잖아요. 소위 F4라고도 하고 아하. 팀 한동훈이라고도 하는 그분들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 박정훈 의원만 빼놓고 장동혁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또 청년 최고의 진종호 네. 의원이 됐습니다. 이외에 다른 분들 3분은 최고위원으로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의원이나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아주 공교롭게도 이를테면 친한대, 친윤이 3대3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당대표가 되면 최고위원 1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 말고 1명의 최고위원을 지명을 할 수가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3대3의 황금 비율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4명이 궐석이 될 우려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면 친한 대 뭐 비친한 이런 구도가 3대3으로 되는 것은 참 당원 여러분들이 절묘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짤래도 짤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나 팀 한동훈에게도 지금 당장은 뭐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네. 자칫 만약에 한 팀으로 뛰었던 분들이 다 되게 되면 자칫 오만할 그런 또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들은 팀이야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대3의 황금 비율이 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한 결과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일부러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묘하게 최고위원들 균형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어떤 해석이 나오냐? 한동훈 대표 흔들기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출발부터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최고위원이 있어요. 어머? 누구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늘 말씀하시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이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아마 원내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 물론 등수로는 5등인데 이 규정상 5등 안에 4위 안에 못 들면 4위 후보를 밀어내고 5위 여성 몫 중에 최고 득표한 여성 후보가 4위로 들어가게 돼서 박정훈 의원이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손정희 변호사님 굳이 뭐 딱 잘라 말아 친윤계 최고위원이라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것은 비한계 최고위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견은 당연히 갈등의 불씨는 잠재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최상병 특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당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수정해서 중재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특검법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심의 어떤 여론은 62%의 절대적인 다수의 어떤 지지를 받지만 또 특검법을 그대로 할 것인가는 내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분열될 가능성도 지금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최고인 2명이 당대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당대표가 설 자리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가지는 내재적인 한계는 원외 인사라는 겁니다. 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입법 과정에서의 컨트롤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대할 곳은 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견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설득하고 경청하고 이 설득을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나오는 것은 중도층이 뭘 바라보는지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부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이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최고위원들하고도 앞으로 싸워야 될 텐데 김묘성 기자님 여기에다가 줄곧 한동훈 대표의 당권 도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또 쓴소리를 날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인데요. 그간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비판을 SNS로 또 인터뷰로 참 많이 해왔었죠. 네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어떡해요? 역시 SNS인데요.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당원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망이다 라면서 뭔가 마음이 토라진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떴다방에 휩쓸려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단합해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무에 당분간 관여 안 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거. 그런데 이 실망했다는 홍준표 시장에게 오히려 실망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 표현을 또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축하해 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실망이라는 그런 표현 단어는 자칫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또 지지했던 그런 당원들이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조금 눈길 가네요. 그냥 아무 말 않고 당무에 관여 안 하면 되지. 그걸 또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고 뭘 공개적으로 밝히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만을 나타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보탠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진중권 교수가 등판했는데요.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당원 선택에 실망했다라고 한 것을 공유하면서 네. 그럼 당원을 선출하세요. 시장님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로다가 이렇게 야유를 한 건데 약간은 이제 비아냥 조롱 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아냥 조롱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이 논리가 대중의 누군가를 선출했을 때 딴소리 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이 대중을 뽑든지 이 논리잖아요. 근데 대중이 선출한 사람을 비판하는 게 원래 진중권 교수 특기이기도 한데 이분이 원래 대통령 비판하고 맞아요. 당대표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네, 거의 모두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비판을 상대방한테 한 건데 네. 정치권에서 보면 그 상대방한테 뭐라고 비판을 했는데 결국엔 누워서 침 뱉긴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김현준 평론가님, 오늘 이제 이번 결과를 놓고 사실 원희룡 후보는 이른바 윤 대통령 윤심을 얻고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조간들 제목 보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 되고 나서의 인사말 때 나왔던 제목 위주로 이제 막 이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뭐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겠다, 뭐 등등등 있는데 동아일보 제목이 눈에 띄는 게 윤심 힘 못 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민심이 힘 못 썼죠.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62%라는 어마어마한 압도적 지지율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간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일반 여론보다 당심에서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 여론에서조차도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이기고 지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그 전당대회 국면에서 서로 간의 네거티브 공방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총선 국면 이후에 내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를 내리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민심의 그 향방을 제대로 읽고 당원 모두가 결속해서 여당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든 당원 여러분들이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뒤에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밥 먹는 자리니까 깊이 있는 대화가 나올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행보에서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건 그걸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국민들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물가 높다고 아우성에 제발 국민 눈높이 강조했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새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방송에 나와서 알콩달콩 부부의 모습을 보였던 이 부부 그리고 이 배우. 근데 지금은 이 일로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실 겁니다. 배우 강경준 씨 이야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동상이몽 이런 가족 예능에 다수 출연을 하면서 이 사람인가요? 네, 가정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줬죠. 장신영 씨를 아내로 뒀는데 아내와의 관계, 또 두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구나라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활동이 멈췄었죠. 바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뭔데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강경준 씨에게 소송을 하나 제기를 합니다. 이 남성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뭔데요? 내 아내가 유부녀인 거를 알면서도
상간남으로 강경준이 개입을 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첫 변론 기일이 오늘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재근 평론가님, 이 일이 사실 있었던 거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이니까 벌써 7달도 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이걸 법정에서 따져보게 된 이유, 뭐 그동안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논란 불거지고 나서.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강경준 씨 이름이 나오니까 그때 그 일은 그걸로 끝났고 지금 다른 게 뭐 터졌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새로운 게 터진 게 아니라 과거에 터졌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처음에 이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강경준 씨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허. 그러고 나서 그 강경준 씨를 고소한 고소인이 네. 자신의 아내하고 강경준 씨가 나눴다는 메시지 대화 내용을 폭로를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메시지 대화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네. 이제 그 폭로 내용에 따르면 네. 그 고소인의 뭐 아내가 네. 강경준 씨한테 뭐 보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강경준 이제 씨가 그걸 저희가 재구성한 거죠,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강경준 씨가 뭐 안고 싶네. 아이고. 또 여성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폭로가 됐던 거예요.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폭로가 되면서 저 메시지를 보고 뭐 나는 자기랑 뭐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어 뭐 술은 핑계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폭로가 돼서 네. 그러니까 물론 저게 뭐 짝이가 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저렇게 폭로된 내용으로 인해서 당시에 강경준 씨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강경준 씨하고 고소인 측한테 서로 합의를 하시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고소인 측에서 합의는 절대 없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우여곡절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재판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불거졌던 게 이제서야 오늘 첫 변론길.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양쪽이 좀 합의해 보세요라고 권했었거든요. 근데 그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첫 변론 길에 이르게 됐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 잠깐 그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요거 여쭤볼게요. 혹시 이제 그 고소인이 제시했다는 저 앞서 그 두 사람의 강경준 씨와 그 고소인의 아내가 나눴다는 저 메시지 내용은 혹시 만약이라도 이 짜깁기나 조작이라면 그런 거는 뭐 포렌식에서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 사실은. 뭐 일단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편집됐다라는 주장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고소는 아니고 이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안이고요. 아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은 사실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판 인락, 청구 인락 진술이 나왔습니다. 좀 어렵게 그게 무슨 느껴질 말이에요? 수 있는데 청구 네. 인락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 맞고요. 손해배상 지급할 의무가 저에게 있음을 모두 인정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법원에서는 피고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청구 인락을 하는 이상 더 이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증거 조사를 하고 이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증거가 진위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원고 청구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이 청구 인락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재판기일에서 피고 측에서 저희 다 모두 인정하고 5천만 원 모두 다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속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말인즉슨 김현주 평론가님 청구 인락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이 제시한 그 내용 피고가 즉 강경준 씨가 다 인정하고 피해 금액도 다 지금 뭐 지불하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소인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왜 모든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라도 본인은 뭔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강경준 씨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사실관계가 알려진 것들과 조금 그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 본인이 이렇게 오해와 비난받는 것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그러니까 부덕함의 소치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네. 소송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당사자한테 상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을 조금 응원하고 있던 그런 분들에게도 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입장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자신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만요. 김묘성 기자님.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이 사건을 오늘 처음 접하신 시청자분이라면 그 입장에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러니까 예능에서 그렇게 알콩달콩한 모습 보였던 강경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난해 12월 느닷없이 어떤 남성으로부터 자기 아내와 지금 강경준이라는 사람이 부적절한 지금 사이다. 그래서 가정 파탄했다. 내가 그걸 고소했다. 지금 이 소송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꼬이니까 내가 그냥 참 이거 했다는 이거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워서요. 이 입장문을 계속 보게 됐는데 이 입장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허. 마지막에는 사과합니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네. 그렇다면 사과문이라는 거잖아요. 어허. 사과문의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 언제 어느 때 타이밍에 맞춰서 사과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과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밝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과문의 요소가 있는데 전혀 이거에 적합하지 않게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덕함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아니에요. 셀럽으로서 배우로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막 알려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상대방의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또 보도가 될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중의 입장에서는 결국 회피하겠다는 거잖아, 항복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 제가 무슨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요. 강경준 씨는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그래요. 그 원고 측이 제시한 5천만 원 드릴게요. 이런 거 지금 이런 걸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법적 다툼으로 가면 위자료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위자료는 좀 높은 편이라서 가정법원 평균적인 수치는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2, 3천만 원 정도가 통상이니까 2, 3천만 원 나올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인이 대승적 의미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강경준 씨한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리하다는 면은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판결문으로 가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강경준 씨가 어떻게 원고와 부정행위를 했는지가 공문서인 판결문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상간자 소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을 굉장히 받고 싶거든요. 청구 인락 판결을 받으면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강경준 씨도 알려진 사람이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세세한 내밀한 사생활의 어떤 잘못을 판결문으로 기재하지 않는 대신에 원고에게는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중재점을 찾아서 청구 인락이라는 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시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하 이제 이해됐어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면 뭐 할까요 우리가 그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그 사이에 강경준 씨의 아내분도 유명한 배우신데 사실 가족 그 아내분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장신영 씨죠. 유명 배우인데 장신영 씨가 요즘에 배우로서의 활동도 접고 있고 SNS 활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장신영 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장시영 씨가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혹시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이 남편과의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네요, 사실관계는 네.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그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시영 씨 큰아들이 배우를 꿈꾸고 있는데 어느 드라마에 엑스트라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정 모두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오늘 강경준 씨 측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그게 강경준 씨의 법률 대리인이 인터뷰를 한 건데 네. 뭐라고 그랬냐면 네. 강경준 씨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그동안 상당히 힘들어했다.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아이고. 이 상황을 얼른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준 씨가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소송을 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빨리 끝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글쎄 한 가정에 지금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될지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는 알고 있다? 예전에 뭐 영화 제목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건 들어봤지만 세탁기가 뭘 알고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그 가벼운 뭐 호기심 이야기 그런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네. 세탁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의 비밀을 어머나? 알게 됐다는 건데 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에 어떤 남성이 여성을 6차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된 거냐면 3개월 동안 교제하던 사이였었는데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그런 성폭행을 했다는 6차례 했다는 혐의로 남성이 구속 송치가 됐는데 네. 그 남성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니 한두 차례도 천인공노할 경악할 범죄인데 6차례 범행을 저질러놓고 전면 부인한다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런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또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제 증거는 있었거든요. 이 증거라는 것이 한 39분가량의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이 급박한 상황에서 영상을 이제 찍다 보니까 2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성폭력 상황이니까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37분 분량은 이 사각지대라서 음성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인 영상 자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영상을 제출했는데 39분 분량의 영상을 제출했는데 그 보세요. 2분 정도만 당사자와 그 남성, 전 남자친구가 찍혀 있고 37분 분량은 사각지대라서 안 찍혔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이게 어떤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 등으로 찍었다기보다는 우리 요즘 홈캠이 있잖아요, 집에. 거기에 찍힌 영상이 아닐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데 근데 상당 부분이 김묘성 기자님 사각지대라서 그 실제 그 사람들이 안 찍혔다 남성이 안 찍혔다면 이거 범행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요.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다각도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의외의 곳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단서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세탁기 뚜껑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게? 아까 전에 영상을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피해 여성이 제출한 영상 속에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이 있었는데 네. 그 37분간은 음성만 있던 것으로 아까 전에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범행 장면이 이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어렴풋이 비쳐서 촬영이 됐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제목이 세탁기는 알고 있었다. 그 범행 장면이 그 경악스러운 범행 장면이 김현주 평론가님 세탁기 뚜껑의 플라스틱 면에 반사돼서 비쳤던 거군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아주 집념의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또 매눈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수사 기법이 굉장히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세탁기의 플라스틱 뚜껑에 비쳐 있는 범행 장면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야 증거로서 충분히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팀이 과학수사기법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이 자료를 의뢰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또 선명화를 시키고 화면 보정하고 필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영상을 보다 확실히 복원을 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범행 일시 이외에 다른 시점에 범행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어머나. 그 장면까지도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거는 심지어는 그 피해 여성조차도 그 당시에 범행을 기억을 어머나, 못했었던 세상에. 상황이었는데 저런 화질 개선 등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검찰의 수사 의지에다가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처럼 과학 수사의 어떤 성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해보는데 김묘성 기자님 더욱 놀라운 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추가 범행까지 밝혀낸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범행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기억도 못할 세상에, 정도의 맞아요. 일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성폭행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 남성 결국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딱 들이대니까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런 몹쓸 인간 진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추가 성폭행 범죄 사실을 밝혀냈고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니 손정희 변호사님 이런 악마 같은 인간요 정말 진짜 죄질 진짜 불량한 인간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이거 진짜 더 가중처벌 해야 되는 거 그동안 발뺌했던 거 다 가중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행 이후에 정황이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찰 단계에서도 조사하고 검찰 1차 조사까지 저는 성폭력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던 거예요. 아하. 그런데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니까 자백이 이르렀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죄책감이 없이 이렇게 뻔뻔하게 부인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남성 발뺌하다 양형에서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집념을 가지고 수사를 해줬던 검찰 수사팀의 개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라고요? 제목 보세요. 아니 음주운전을 뜯어 말려도 모자랄 판에 음주운전을 권하는 게 이게 친구 맞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달 10일입니다.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 보니까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가해 차량 운전자도 아니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 과연 무슨 일일까 싶은데요. 네. 그때 사고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자 옆에 있던 흰색 승용차도 곧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네요, 네. 얼마나 달렸을까요? 흰색 차가 사거리에서 네. 좌회전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차선에 진입하는 순간 검은 차가 다가오더니 앞부분을 쿵 하고 들이받습니다. 접촉 사고가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어허. 아니 근데 가해 차량이 보세요. 이렇게 바짝 붙어 쫓아오는데 가해 차량이 진짜 저 상황 보면 가해 차량이 일단 딱 붙어왔잖아요. 근데 가해 차량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게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차량 받친 차의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이미 가해 차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지금 저 흰색 차량이 피해 차량이잖아요. 네. 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갈 때도 검은 차가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저 사람 술 마셨어? 운전대 잡았어? 차량 출발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빠져나가가지고 네. 고의로 사고를 낸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미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조수석을 충격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러고서 내려서 보니까 당신 술 냄새 나네? 술 마셨지? 우리 음주운전 신고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 음주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1억 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2명을 오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거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운전한 상태에서 3,100만 원을 뜯기게 됩니다. 아니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도 3,100만 원을 물어준다? 하재근 평론 이게 어느 나라에서나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 운전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한데 네. 약점을 잡혔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간 겁니다. 만약 경찰에 안 갔으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었는데 네.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면서 음주운전했다고 자수를 하면서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아주 꼼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가해 차량의 동선을 몇 시간치를 다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4시간쯤 전부터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 근처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저 흰색 차량이 그 오래전부터 대기했던 게 딱 이게 발각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4시간쯤 전부터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4시간치 CCTV를 다 돌려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심층적으로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친구들이 현장으로 달려와서 돈으로 빨리 돈 주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줬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공범이라는 것을 경찰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한테 우리 음주운전 단속 안 해라고 하면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술 마시라고. 네. 음주운전하라고 부추기면서 사고 내려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나간다라는 네. 식으로 연락을 해서 사고가 나도록 했고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가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돈을 뜯어내자. 이럴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이렇게 부추겨서 사고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의 CCTV를 보면 그 같이 술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내 친구 나간다고 해주니까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먼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면 그래서 아마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하니까 그 틈을 타서 가해 차량이 들이받는 모습이 도로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는데 요즘 음주운전 사고 관련 보면요 무슨 소설 같은 내용이 죄다 많아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마침 집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요. 돈이 많은 사실을 이 가해자들이 알고 있어요. 금전 목적이에요. 사고 후에 피해자 집 근처 골목길까지 같이 가요. 거기서 3,100만 원 건넸어요. 현금으로. 며칠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상한 거예요. 8일인가 10일 있다가 경찰서에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수사를 좀 해달라.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인간들이 물론 제가 무슨 이 피해를 받아 3,100만 원을 뜯긴 이 음주운전 한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음주운전하면 절대 어떤 순간에도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그건 맞아요. 정확히 맞는데 그 친구들이라는 인간이 이게 친구입니까? 이게 남의 친구 등쳐 먹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네, 진짜 친구라고 볼 수 없죠. 친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친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을 교사한 거잖아요. 음주운전 교사에서 만약에 큰 사고 났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대 남성 1명, 30대 남성 주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범 2명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공동 공갈, 여러 명이 같이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죄를 공동 공갈죄라고 하는데 각각 검찰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부분 마땅히 또 처벌받아야 되는데 워낙에 시간이 경과돼서 이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본인이 약점이 될 만한 음주운전이나 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마터면 거액을 뜯길 뻔한 이 피해 차량 운전자는요. 손정혜 변호사 말씀처럼 앞으로 술은 부득이하게 마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음주 한 잔이라도 입에 댔으면 차는 반드시 두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그 습관 반드시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에 80세 할머니가 보여주신 현명한 행동,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태국의 한 가정집을 방문한 수리공이 지금 끊어진 전선을 손보던 중 경련을 일으키죠. 실수로 전류가 새는 물받이통을 만지면서 감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다리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은 남성, 80세 할머니가 다가오는데요. 본인도 감전될까 봐 다리에 줄을 묶어서 남성 발목을 끌어내립니다.
아이고. 그리고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요. 어머나. 다행히 남성은 금세 의식을 되찾았고 이내 네.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80세 할머니가 보여준 신속한 대처 덕분에 감전된 수리공 병원에 이송된 뒤에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 진짜 하늘이 도왔고 저 일단 할머니가 도왔어요. 왜냐하면 손정민 선생님 저 때 당황하면요. 할머니가 본인도 돕겠다고 만지면 할머니도 감전되는 걸 지금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네, 지금 감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감전 사고 대처법을 보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가서 밧줄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걸어서 이 전기 매체하고 몸을 분리하고 아하. 떨어진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는 건데요. 세상에. 이 현재 언론도 할머니가 유튜브를 얻은 지식으로 한 생명을 구해 영웅이 됐다 이렇게 그러네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다급한 순간에서도 침착성과 기지를 발휘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